여러분, 2년 만에 반전, 이자가 왜 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2년 만에 이자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자가 왜 이래요? 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면 말입니다. 이게 한두 푼이 올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자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자의 부담은 커진다는 지표가 나옵니다. 4월 기준 신규 취급의 코픽스입니다. 플러스 1.84%입니다. 1.84%는요. 2019년 5월 1.85%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2019년 5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년이 좀 넘죠. 2년이 좀 넘는 상태에서 지금 0%의 금리가 쭉쭉 올라간다는 겁니다. 쭉쭉.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시장에 이자 폭탄이란 말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미 현실화된지도 모르겠어요. 돈을 빌린 양에 따라서 틀리지만 돈을 많이 빌린 사람들은 이미 금리에 대한 부담 점점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금리를.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면 말입니다. 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이 정도 올라가는 자체가 앞으로 시장에는 더 충격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금방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은행에서 조달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대출금리가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자,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다가 다시 들어갔었는데요. 이것은 보면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금리입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상단이 3.67까지 올라갔습니다. 5월 16일이 기준입니다. 하단은 4%고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단이 5.11%고요. 하단이 3.42%입니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단이 5.1%고요. 하단이 3.14%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하단이 3.42%에서 상단이 5.11%가 예산일이었습니다. 예산일. 그런데 이게 점점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7%에 육박한다. 아니 7%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5.11%에서 점점 올라가서 현재는요 5.23%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까지 나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금리의 어떤 폭탄의 수준은 굉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 이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변동형으로 받든 고정형으로 받든 금리에 대한 부담은 커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말입니다. 변동금리를 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체 가계대출의 80.5%가 변동금리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변동금리로 빌린 정확한 금액은요. 보시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만 하더라도 337조 4천억 원입니다.
주택담보대출만 하더라도 여기에다 말입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것도 146조예요. 146조 3천억 원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게 가계 신용대출도 있습니다. 여기도 113조 8천억 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가계대출 중에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까지 포함을 하면 변동금리 대출 총액은요 600조 가까이 됩니다. 597조 5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변동형이 지금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지금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37%로 높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의 변화는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5.11에서 5.23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정형이든 변동형이든 변동형도 그만큼 이제는 부담이 커진다는 거고요. 고정형도 커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대출의 유형하고도 지금 상관이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자 부담은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오르더라도요. 가계 이자는 3조 3천억 원이 늘고요. 1인당 평균 이자는 16만 4천 원이 늘어납니다. 0.5%가 올랐을 때는요. 가계 이자 부담은 6조 5천억 원이 되고요. 1인당 평균 이자는 32만 7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32만 7천 원. 그러면 이게 부담의 속도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럼 여러분 사실 주택담보대출 고정형이든 변동형이든 여기에 집을 많이 샀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벼락거지 되지 않겠다는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월급은 그대로예요. 여기에 이자 부담이 점점 늘어나면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하나는요.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났을 때 월급이 감당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이자 부담은 얼추 해낼 수 있지만 소비가 줄어들어서 내수 경기가 위축되는 더 나쁜 우리 경제의 최악의 상황까지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자 부담이 점점 늘어나서 그 부담의 폭이 2030들에게 집중된다면 저는 엄청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자영업자들 장난 아니거든요. 자영업자 부채만 하더라도요 909조가 넘습니다. 909조. 아마 조만간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자영업자 부채를 갚으려면 장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장사가 이게 코로나 이전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코로나 이전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식자재가 워낙 많이 올라서 아니면 원가 부담이 워낙 커서 영업이익이 쭉 줄어들거든요. 2019년보다도 월등하게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요.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자 폭탄에 대한 부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제가 금방 말했던 2030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거는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2022년 3월 기준입니다. 금리별 비중을 보면요. 4% 이상이 4에서 5% 미만이 26.7%, 5% 이상이 9.4%거든요. 그럼 4% 이상이 지금 적어도 말입니다. 36.1%가 된다는 거예요. 36.1%. 35.1%인가요? 36.1%입니다.
36.1%가 된다는 건 여러분 10명 중에 4명이 금리가 4%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안 된다고요. 이거는요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 2020년부터 쭉 내려보면 말입니다.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이죠. 4% 이상 올라간 비중이 말입니다. 2020년 8월에는 36.1%가 아니라 4.2%예요. 4.2%. 2021년 9월 1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8.4%예요. 36.1%가 아닙니다. 10월에도 마찬가지 14.1%고요. 12월에도 18.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 3월 2022년 3월에는 4% 이상 비중이 36.1%까지 늘었으니 거기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않는다는 사실. 앞으로 금리 더 올릴 거거든요. 당장 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0.75% 인상도 고려한다. 미국이 그렇게 고려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면 0.5%의 빅스텝도 고려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미국이 0.75%를 인상을 하면 우리는 0.5%포인트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이야기예요. 당장 말입니다. 금리를 5월에는 0.25%를 올릴 거예요. 왜? 0.5%라는 빅스텝도 단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5월에 금리를 안 올린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결국은 올릴 겁니다. 결국은 올릴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되면 금리 부담 되겠죠. 여기에다가 6월에 미국이 진짜로 자이언트 스텝 0.75%를 올린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0.5%의 빅스텝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 역사상 단 한 번도요 0.5%를 인상한 적은 없습니다. 0.5% B컷 0.5% B컷이라고 해서 내린 적은 있습니다. 내린 적은 있으나 2020년 3월 달인가 내렸었잖아요. 그렇게 내린 적은 있으나 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역사적인 사건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에 대한 부담 굉장히 클 거예요. 물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게 경기에 얼마나 부담을 줄 건지도 고민을 하겠지만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2030이 이자 부담이 되면 두 가지가 터진다고 했잖아요. 소비를 줄인다고 했고 아니면 월급 가지고 모자라서 디폴트를 선언한다고 했잖아요. 소비를 줄였을 때 디폴트가 일어났을 때 모두가 마찬가지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거기에 대한 충격이 결국은 말입니다. 시장의 충격으로 퍼지거든요. 그럼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가 감소하면 경기가 침체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요. 경기보다는 물가가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경기보다는 물가가 먼저다. 이 말은요. 결국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뜻도 0.5% 올린다는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에는 포함이 됩니다. 결국 금리 역전이 안 될 경우 미국이 올해 3% 가까이 올리면 우리는요. 적어도 말입니다. 3.75까지도 올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1.5%인데 지금 5월에 0.25%를 올려서 1.75%가 될 거거든요. 여기에서 더 올리면 와우 진짜 충격 옵니다. 저는요. 시장의 어떤 방향성과 또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예측까지 만약에 든다면 이게 정부의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거 통제할 수 없거든요.
통제 외의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어떻게 비용을 줄여줘서 기업의 제품, 최종 제품의 가격을 내리는 방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준금리는 올라갑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히 2030이나 이 자영업자들에게는요, 이게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본인에게 큰 충격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